자, 잘 쉬고 오셨나요? 자, 수치제도 개념 한번 잡고 갈게요. 수치제도의 이런 자세한 면면을 시험 문제로 내진 않을 텐데, 이 수치제도라는 게 어떤 게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접근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수치제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세. 그 다음에 곡물. 그 다음이 여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를 국가에 납부해야 됐던 거예요. 조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내가 이제 지은 농사의 수확량이 있잖아요. 그 수확량의 일부를 국가에다 내는 거예요. 국가. 농사 지은 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직접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아까 국가에서 땅을 받는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관리들. 초반에는 정말 말 그대로 땅을 주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이게 수조권을 주는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수조권. 수조권이란 게 뭐냐면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고위 관료가 됐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한테 요런 이제 땅을 주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그 땅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생산한 거에서 내가 요만큼을 받아올 수 있는 권리. 조세를 국가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월급이 되는 거죠. 월급.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좀 어려운 말로 관수관급제라고 하는데 말은 어렵지만 사실상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또 똑같이 이제 곡식이 생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을 일단 국가가 가져가요. 국가가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걷어진 거를 관리에게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왜 수조권 지급에서 관수관급제로 넘어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조세로 거둘 수 있는 건 보통 통상 생산량의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농민인데 내가 100가마니를 생산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10가마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 입장에서 좀 더 땡기고 싶어 만약에. 그래서 이 농민이 100가마니를 생산했는데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너 200가마니야. 라는 식으로 우기는 거죠. 그럼 10분의 1이니까 농민인 내 입장에선 10가마니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어떤 관리 체계에서 비리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중에 국가는 야,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직접 걷어서 너한테 정직하게 월급으로 줄게 라고 했던 게 관수관급제입니다. 관수관급제는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에서 세금을 대신 걷어서 그 관리에게 지급하는 게 관수관급제입니다. 물론 검정고시에서 수조권, 관수관급제 이런 게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보기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내가 농사 지어서 내는 곡식 외에 나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아주 유명한 특산물, 마늘, 사과 이런 것들을 이제 왕한테 올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곡물이에요. 곡물, 특산물.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이게 정말 악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충주 이런 데 살아요. 완전 내륙 지방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전복을 곡물로 바쳐라. 이렇게 관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충주에 사는 사람이니까 전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당시에는 바닷가로 내가 자유롭게 이동해서 잡아올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농사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물건들을 대신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상인한테 비싸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바나나를 구해와라 이러면 그냥 바나나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값이 비싸도 사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법이니까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들이 굉장히 심했대요.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요 곡물 관련해서 나왔던 개혁 정책이 바로 대동법이란 게 있어요. 대동법. 대동법은 시험에도 종종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광해군 때 실시가 됐던 정책인데 이 대동법이 뭐냐면 이 곡물을 쌀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쌀로. 내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면 난 농사에만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턴. 왜냐면 곡물도 쌀로 낼 수 있으니까. 쌀을 좀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조세 플러스 곡물로.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이걸로 훨씬 더 좀 평안해질 수 있었겠죠. 일단 마지막에 역입니다. 근데 역은
제가 아까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몸. 가서 일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군사적 일에 내가 동원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진짜 공사 뭐 공고를 다시 짓는다거나 어디 뭐 관청을 가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동원됐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군사 관련해서 아까 균역법 설명하면서 나왔던 게 만약에 내가 그 해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누군가를 뭐 부양해야 돼서 역에 나갈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군포를 납부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었죠. 군포. 그래서 이 수취 제도에서 조세, 공물, 역이라는 걸 내가 백성이라면 담당해야 했었다. 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자,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개화당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등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변란을 일으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우체국이 문을 열어서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난을 일으켜서 우리 새로운 국가를 한번 건설해 보겠다라고 했던 거고 실제로 당시에는 성공을 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3일 천하다 이런 별명도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묘청의 난입니다. 아까 우리 고려시대 흐름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문벌 귀족들이 기득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기득권을 흔들어 보고자 일으켰던 난이 바로 묘청의 난이고 묘청의 난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의 삼별초의 항쟁도 아까 역시 우리 고려 흐름 때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삼별초의 항쟁은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무신 정권의 호위무사들 친위 부대였던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것을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4번 위화도 회군이에요. 자, 이제 고려 말기에 중국으로 이제 원정을 보내요. 군대를 원정을 보내는데 그걸 이제 이끌던 이성계가 이렇게는 안 된다. 지금 출정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제 왕한테 건의를 했는데 왕이 야, 개기지 말고 그냥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위화도에서 유턴해버립니다. 그게 회군이에요. 회군. 군대를 돌린 거예요. 군대를 돌려서 바로 개경으로 쳐들어와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종교는 자, 종교 문제가 나왔네요. 경주의 몰랑 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했다. 자, 이게 아주 여기서 바로 답 나오면 돼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1894년 전봉준, 송화중 등 교도 등이 농민운동에 참여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교는 바로 동학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1894년 전봉준 등 농민운동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도교입니다. 도교라고 하면요, 뭐 약간 신선, 뭐 노자의 노장사상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도교인데 도교가 정답으로 꼽히는 일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쨌든 보기에는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세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약간 요런 자연과 하나 되는 신선사상 이런 거 하면 도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대종교는요, 단군신앙이에요. 단군신앙. 우리 땅에 생겼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단군 왕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단군을 추앙하는 신앙이고요. 이 대종교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갖는 큰 의미는요. 일제강점기의 항일 무장투쟁사에서 아주 많은 공을 세웠던 종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항일 무장투쟁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었습니다. 단군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 민족의 뿌리, 우리 민족의 시작, 근원 이런 것들을 찾아가겠다는 운동이잖아요.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저 악랄한 일제를 몰아내자라고 했던 어떤 민족 운동과 많이 결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뭐 시험 문제와는 좀 무관하게 이 대종교라는 걸 좀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과정에서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종교는 이제 창시가 아니라 왜냐면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을 갈무리한 게 대종교이기 때문에 창시자라고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나철이라는 선생님이 나철 선생님이 세우게 되는 종교인데 이 나철이라는 분은요.
30살이 안 된 나이에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한 진짜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나철 선생님이 이제 공무원이 돼서 근무를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막 내정 간섭을 해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녹을 먹을 순 없다 하고 사표를 쓰고 나옵니다. 관청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또 막 을사늑약,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고 흔히 부르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을사늑약을 통과시킨 을사오적을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막 이런 시도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민족의 기상을 다시 세우자, 이런 뜻에서 대종교를 다시 세웠던 거죠. 결국 이분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아요. 일제의 시야에서는 정말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어요. 너네는 그냥 우리의 식민지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위대한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기상,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고 결국 절식, 그러니까 음식을 완전 끊어서 굶어서 죽는 그런 순절을 하시게 되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종교라는 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각인이 되겠죠. 대종교는 민족 신앙이고 단군 신앙이고 나철이라는 분이 있었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원불교. 원불교 역시 일제강점기에 창시된 종교예요. 일제강점기. 이게 원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동그라미 원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원처럼 두루두루 통한다. 그래서 원불교래요. 사실 저도 원불교에 대해서 정확히 뭐 아주 세세한 교리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불교 플러스 당시에 존재하던 여러 종교를 좀 통합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종교라고 해서 딱히 뭐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와 모든 계층, 모든 집단이 서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상을 내세운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답은 2번 동학입니다. 동학에서 최재우도 물론 중요하고요. 인내천사상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인데 모든 인간이 왕이나 농민이나 백정이나 모두 다 평등하고 우리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이었죠. 인내천사상.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5번이네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다음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말해주세요. 힌트 1은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정책입니다. 필요 경비, 필요한 돈을 마련하라고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바로 경복궁 중건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아주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데 칭찬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굉장히 원성을 샀던 정책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복궁을 다시 이제 삐까뻔쩍하게 짓자는 거예요. 경복궁을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경복궁이 막 불에 타고 또 세도 정치로 인해서 나락벌이 말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왕실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경복궁을 이제 삐까뻔쩍하게 좀 지음으로써 우리 왕실의 권위, 조선의 권위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인데 엄청나게 큰 궁궐이잖아요. 그럼 이걸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과 인력이 동원돼야겠죠.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이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액 화폐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있었고 또 이거 말고도 원납전이라는 걸 발행을 하거든요. 원납전. 원납전이라는 거 그대로 풀어보면 내가 원해서 내는 돈이에요. 원해서 내는 돈. 말 그대로 기부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기부금을 내면 관직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뭐 경복궁 중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자, 우산국 정복을 하였다. 우산국은요,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라시대 때, 지증왕 때, 정확히는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부라는 사람을 시켜서 우산국을 정복을 했었죠. 자, 그 다음 삼국유사입니다. 제가 아까 김보식의 삼국사기와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그 삼국유사예요. 이거 누가 지었다? 이련스님이 지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다? 고려시대다. 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려시대의 승려가 지은 책입니다. 자, 4번의 독서 삼품과입니다. 요거는요, 역시 신라예요. 정확히는 통일신라고, 그리고 원성왕이 시행했던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같진 않지만 약간 과거제의 뼈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정책인데 관리를 뽑을 때 시험을 보고 학문적으로 특출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채용 제도예요.
가문 출신, 백 이런 걸 보지 않고 네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내가 보고 너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내가 널 채용할게 라고 했던 게 바로 원성왕의 독서 상품과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이 독서 상품과 시험을 보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그게 힘드니까 굉장히 왕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했겠구나 해서 독서 상품과는 원성왕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의 회원들이 벌인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1907년 안창호, 양기탁 등이 설립한 비밀결사단체로 교육진흥과 국민계몽을 강조하고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요거는 일단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려운 문제냐면 기억의 회원들이 벌인 활동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단체에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두 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1907년에 안창호 등 이런 선생님들이 설립한 비밀결사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자, 신민회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신간회라는 단체도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신민회라는 단체에서 했던 활동 중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4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설립입니다. 이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요,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던 우리 민족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신민회들의 활동가들이 직접 설립한 학교기도 합니다. 학교를 세웠던 이유는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학교를 세웠던 거죠.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강동 육주 개척이다. 자, 이거 아까 고려시대의 그 표 생각나셔야 돼요. 요거 고려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몇 차? 1차. 1차 쳐들어왔을 때 서희가 가서 말로 소위 말해 쇼부를 쳤다 그랬죠. 서희가 얻어낸 땅이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요거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서희의 강동 육주 획득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거란이 3차 침입했을 때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란 3차 침입 때는 누가 활약했다? 강감찬 장군이 활약했고 그 전투의 이름은 귀주대첩이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주가 나오고 여기도 주가 나오죠. 이 귀주라는 게 강동 6주, 6개의 주 중에 하나가 귀주예요, 바로. 그러니까 서희가 얻어냈던 강동 6주가 정말 그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도 해요. 자, 1차 침입 서희 강동 6주, 거란의 3차 침입 감감찬의 귀주 대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대동여지도는요. 조선 후기 김정호가 만든 지도입니다. 지리지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이유는 당시에 나와 있던 뭐 지리서나 여러 자료들을 참조는 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걸어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그려낸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대동여지도는 뭐 아주 유명한 지도이기도 해서 추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입니다. 좀 길어서 어렵죠. 이 당시를 이제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이고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노태우 정권 때 남북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불가침 조약 맺고 교류 협력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던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건요. 제가 옆에다 써드릴게요. 6.15 남북 공동선언. 선언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거고요. 2000년 6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이제 만나서 발표를 하게 돼요. 우리 평화 통일을 할 거고 뭐 이산가족 문제 해결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 선언을 계기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자주 출제가 돼요.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또 남북이 만나서 한 게 그럼 이게 단가요? 하나 더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남북 공동성명. 요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남북의 공동성명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이후락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뭐 평양에
밀사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중요한 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더 중요하고 정답으로 채택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다 외우시면 물론 좋겠지만요. 자,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자, 대한 사람 모두 모이시오. 만민공동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만민공동회죠. 만민공동회를 전개한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었어요. 만민공동회만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에서 했던 활동 등으로는 만민공동회 있고요. 만민 그리고 관민공동회도 있습니다. 관민공동회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고 독립문을 세우기도 합니다. 뭐 의회 설립 등등 많은데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의열단부터 한번 볼게요. 무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자, 의열단은요, 일단 약산 김원봉 선생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나중에 조사로 밝혀진 바로는 이 단원이 한 2,000명 정도가 됐었대요. 막 서너 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의열단은 뭐 암살이라든가 기관 파괴라든가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북로군정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북로군정서는 간도에서 활동했던 역시 무장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아까 우리 김좌진 장군 살펴봤었죠. 김좌진 장군 하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단체가 바로 북로군정서예요. 자, 그리고 봉오동 청산리를 기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요거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봉오동이랑 청산리가 일본이 정말 무자비하게 깨지거든요. 완전히 대패를 해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분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의 군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깨져?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간도로 가서 민간인을 엄청나게 학살했던 일이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당시에 국내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도로 넘어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서 막 양민학살했던 게 일제가 했던 만행 간도 참변이죠. 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입니다. 이제 여기는 미국이겠고요. 이건 이제 당시 소련이었겠죠.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만나서 쿵짝쿵짝 뭘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한반도에 위아래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소집해서 회의를 해요. 총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결렬되고 우리는 분단이 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죠. 자, 요건 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또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거 주최했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 걸려있는 거 보이시고 여기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 앞으로 뭐뭐 합시다. 뭐 자주 국권을 회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 이제 갓을 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 여성도 있고요. 꼭 양반이 아닌 일반 농민들도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승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양복을 입은 사람까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의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한 게 굉장히 명연설인데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백정, 박성춘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는 백정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양반이랑 일반 백성 그리고 심지어 아녀자가 어떻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가 근대 사회로 민주주의 국가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이제 역사적 증거의 현장입니다. 독립협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상해에서 수립됐대요. 자,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민주공화제를 지향하고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919년에 국내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3.1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계기로 왜 상해에서 수립이 됐냐면 3.1운동을 통해서 지식인 계층들이나 엘리트 계층들이 본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정말 독립의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 구심점이 되어줄 우리의 정부, 중심이 되어서 이것들을 조직하고 독립을 향해서 나아갈 어떤 기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해로 가서 임정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바로 3.1운동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정부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기도 하는 단체가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삼정이정청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 철종 때 있었던 건데요. 철종에 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세 제도라든지 공납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도 정치 시기에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혁해 보려고 세웠던 임시 개혁 기관이 바로 삼정이정청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잘 되진 못했어요. 자, 2번에 통리기무하문입니다. 통리기무하문은 조선 고종 때 있었던 기관입니다. 당시에 국내외 정세가 정말 막 빠르게 변화하니까 국내외 업무들을 같이 아울러서 관장하는 기관이 있어야겠다라는 의미로 세워진 기관이 바로 통리기무하문이에요. 여기서는 뭐 외교나 군사, 선박 뭐 이런 문제들을 다뤘다고 해요. 세 번째,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문맹이 뭐죠? 네, 글을 모르는 거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끔 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요건 이제 일제강점기, 정확히는 1920년대 이후로 당시에 글을 몰라서 일제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식인이나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농민들에게 글 공부도 시키고 또 계몽운동도 시키고 이런 활동들이 바로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걸로는 동아일보에 브나로드 운동이 있어요. 브나로드 운동. 요거는 동아일보에서 했던 거예요. 신문사가 주축이 돼서 문맹퇴치 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아일보에서 했던 브나로드 운동은 참고로 1930년대예요. 자, 4번에 대한민국 임정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